자, 환경과 생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빛과 생물. 빛과 생물은 주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빛의 특성은 빛의 색이에요, 색이. 빛의 색이는 식물들한테 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식물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해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은 CO2를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야? 포도당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O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은 CO2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생산하는 활동이에요. 물질대사.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저 포도당을 세포 호흡이라는 물질대사 작용을 통해서 분해를 하죠. 그래서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은 광합성의 정반대 과정이고, 이때는 이 포도당을 소비하면서 CO2를 방출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대사를 할 때 포도당을 먹었을 때는 힘이 막 나잖아. 그래서 힘이 막 포함되어 있는 물질, 그 유기물이라고 하고, CO2나 물 같은 거 먹어도 별로 힘 안 나는 애들, 쉽게 말해서 이런 애들을 무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물은 되게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많은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반응 사이에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고, 그 에너지의 형태가 빛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포도당, 유기물이라는 포도당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고요.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은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를 생물들이 꺼내 쓰는 거야. 어떤 형태로? ATP나 열의 형태로. 어찌됐건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CO2를 흡수하는 과정이고 포도당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은 포도당을 소비하는 과정이고 CO2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요 정도. 광합성은 빛이 있는 낮에만 할 수 있고 세포호흡은 빛이 있든 없든 둘 다 할 수 있죠. 요거를 생각해 보면 빛의 세기가 있어요.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광합성량이 광합성과 호흡을 얼만큼 할 거냐.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광합성을 못 하겠죠, 당연히. 호흡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든 없든 식물은 호흡을 하겠지. 그럼 요거를 100만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빛의 세기가 10까지 올라가면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광합성을 할 수 있겠지,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광합성을 10만큼 한다고 했을 때 호흡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빛이 있든 없든 호흡하는 양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햇볕에 나가 있다고 호흡이 가빠지거나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식물들도 똑같이 호흡이 변하지 않아. 똑같이 100을 유지하고 있겠지. 빛의 세기를 100까지 올려버리면 광합성 양이 1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호흡량은 100이겠지. 똑같이. 빛의 세기를 200까지 올리면 광합성량이 200까지 올라가고 호흡량은 똑같이 10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우리 학습지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예요. 요 그림.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광합성량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측정하냐면 CO2가 얼만큼 흡수됐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광합성량은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CO2 광합성을 할 때 흡수해야 되니까 흡수량과 같은 거야. 호흡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럼 세포 호흡을 할 때는 CO2를 방출해야 되니까
CO2 방출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빛의 세기가 0일 때를 보면 CO2 흡수하는 양은 0인데 방출하는 양이 100이야. 이걸 종합해보면 CO2를 얼만큼? 100만큼 방출하고 있겠지. 그리고 이 두 번째 구간을 보면 광합성량이 10이라는 건 CO2를 10만큼 흡수하고 있다는 말이고 호흡량이 100이라는 건 CO2를 100만큼 방출하고 있다는 소리야. 이 말은 CO2를 10만큼 흡수하고 100만큼 방출하니까 얼마만큼? 90만큼 방출한다는 말이겠지. 그다음 세 번째 상황은 빛의 세기가 100일 때는 CO2 흡수량이 100이고 방출량도 100이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CO2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CO2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CO2는 100만큼 흡수되고 100만큼 방출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종합해 봤을 때 CO2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으니까 CO2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그냥 마지막 상황을 보면 이때는 CO2를 200만큼 흡수하고 100만큼 방출하고 있으니까 종합해보면 CO2를 얼만큼? 100만큼 흡수하는 상황이겠죠.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X축이 빛의 색이고 Y축이 CO2 흡수량 또는 CO2 방출량, 곧 광합성량 그래프예요. 그래서 직접 그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일단 여기가 일단 Y축에 그려질 부분이고 여기가 X축에 그려질 부분이에요. 그려보면 X축이 빛의 색이고 Y축이 0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CO2를 얼만큼 흡수하는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CO2를 얼만큼 방출하는지 나와 있는 거지.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CO2를 얼만큼? 100만큼 방출해야겠지. 100만큼 방출하려면 여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점 찍으면 되겠죠. 그럼 빛의 세기가 10일 때는 CO2를 90만큼 방출하고 있잖아. 그럼 90만큼 방출해야 되니까 여기 90 이렇게 표시하면 이 정도 점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빛의 세기가 100일 때는 CO2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거는 100만큼 흡수하고 100만큼 방출을 하니까 여기 0에 찍으면 되겠지. 빛의 세기가 100이면 0 여기 점에 찍으면 돼요. 이렇게. 빛의 세기가 만약에 200이라면 CO2를 100만큼 흡수해야 되니까 여기가 100이라고 하면 여기겠지 점이. 그래서 요것들을 점으로 연결해 보면 요런 그래프가 형성돼요. 근데 빛의 세기를 계속 올리다 보면 이게 결국 이렇게 일정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일단 이 그래프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면 여기 딱 요 지점인가 일정해지기 시작할 때의 딱 요 지점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할 때 이때의 빛의 세기 요 지점을 광포화점이라고 불러. 광포화점은 광합성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광합성량이 최대인 최소한의 빛의 세기를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을 보상점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이 보상점이라고 하는 개념은 CO2의 흡수량과 뭐가? CO2의 방출량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 여기서 말하는 CO2의 흡수량은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광합성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방출량은 호흡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 이게 보상점이야. 근데 요거를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은 곧 생산이고,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은 곧 소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합성량을 생산량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호흡량을 소비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호흡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소비하는 거잖아? 뭐를 소비해? 포도당을 소비하는 거야, 포도당을. 광합성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 포도당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돈이라고 해보면 딱 이 보상점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내가 버는 만큼 쓰는 부분이야. 생산량과 소비량이 같을 때의 빛의 색이기 때문에 내가 딱 버는 만큼 쓸 수 있는 구간. 근데 보상점보다 아래 빛이 주어지면 요 정도의 빛의 세기가 주어지면 식물은 지가 얼마만큼 써요? 얘는 얼마만큼 쓰는 애야? 그렇지, 100만큼 쓰는 애인데 얼만큼 벌어? 요만큼 밖에 못 벌어. 요거 지금 50이라고 해볼까?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는데 50만 원 밖에 못 버는 애란 소리야. 지금 여기 빛의 세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쓰는데 50만 원 밖에 못 벌어.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계속 빚내다가 결국은 사채업자 쫓아와서 신체 포기각서 쓰고 죽어야지.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식물 입장에서도 똑같아. 빛의 세기가 보상점보다 아래 정도, 그러니까 보상점보다 약한 빛이 계속해서 주어지면 그 식물은 결국은 죽게 돼요. 근데 이 보상점 정도의 빛이 주어지면 어떤 거야? 지가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과 생산하는 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00원 벌어서 10,000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지, 근근히. 살 수는 있지. 근데 어떻게는 못 살아. 풍요롭게는 못 살겠죠. 그러면 결국은 식물이 생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보상점보다는 높은 세기의 빛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 정도 세기의 빛을 주면 이 식물은 얼만큼 소비해? 소비량은 달라지지 않지. 소비량은 딱 이만큼이야. 얘는 항상 100씩 소비를 하는 거야. 근데 요 정도 세기의 빛을 준다고 하면 그래프에 연결했을 때 생산을 이만큼이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정도 세기의 빛은 지가 생산하는 게 소비하는 것보다 많은 거지. 한 달에 10,000원 쓰는 애가 한 달에 20,000원을 번 거야. 그럼 얼마가 남아? 10,000원이 남지, 이 정도, 10,000원이. 그럼 요 10,0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생장할 수 있어, 생장. 우리가 10,000원이 남으면 10,000원 가지고 뭐 먹고 즐기는 것처럼 식물들은 여분의 포도당이 남으면 그거 이용해서 집 뿌리도 만들고 키도 키우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그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 그래프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빛의 세기가 0일 때 CO2를 얼만큼 방출하는지 요 양을 뭐라 그래? 호흡량이라 그래. 빛의 세기가 0일 때 CO2를 얼만큼 방출하는지.
그 다음 요 정도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총광합성량이라고 그래요. 빛의 세기가 200일 때 광합성을 요만큼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빛의 세기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보는 거야, 총광합성량은. 그럼 내가 한 달에 이 10,000원을 벌었는데 항상 5,000원을 써. 그럼 얼마가 남아? 5,000원이 남지. 이 값이 5,000원인 거야. 요 남은 금액을 뭐라 그러냐면 순광합성량이라고 불러. 그래서 총광합성량은 호흡량 더하기 순광합성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그래프상에 표현을 해보면 빛의 세기를 요 정도 주면 얘의 호흡량은 어디예요? 호흡량은 달라지지 않지.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는 양이 아니잖아. 이게 호흡량이고 얘의 광합성량은 어디야? 이게 광합성량인 거야. 총광합성량. 그러니까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많으니까 얘는 죽어야 된다고. 순광합성량 따져보라고 하면 사실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세기의 빛이 주어져야 적어도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면서 순수익은 안 발생해도 먹고 살 수는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학습지에다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 요 두 지점 있죠? CO2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일치하는 이 지점을 보상점이라고 부르고요.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 요 두 지점을 광포화점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서 보상점과 광포화점의 의미가 뭐냐를 보면 처음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보상점을 진짜 잘 이해해야 돼, 얘들아. 보상점은 식물의 총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를 말한다. 총광합성량은 곧 생산이고 호흡량은 곧 소비인데 생산하는 양과 소비량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다. 그러니까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기준이 되는 빛의 색이다. 10,000원 벌어서 10,000원 쓸 때의 빛의 색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방출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외관상 눈으로 보기에 식물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다. 보상점보다 약한 빛에서는 식물이 어쩔 수 없다? 생장할 수가 없다. 보상점보다 아래 정도의 빛이 주어지면 이 식물은 지가 쓰는 게 생산하는 것보다 많은 거니까 살 수가 없어. 사체업자 쫓아오면서 죽게 돼. 보상점 정도의 빛이 주어지면 잘은 못 살아도 근근히 연명은 할 수 있는 거고 10,000원 벌어서 10,000원 쓰는 거니까. 보상점보다 센 빛이 주어지면 이만큼의 여분의 생산량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여분을 가지고 생장할 수 있다고. 일단 여기까지. 이 보상점의 개념을 꼭 이해해야 돼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보상점. 그리고 여기 그래프가 두 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양지식물이냐 음지식물이냐를 나타내는 그래프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애가 양지식물이고요. 아래에 있는 애가 음지식물이에요. 자,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을 비교해 보면 일단 얘들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양지 바른 곳, 뭐 음지 이런 용어 많이 쓰지? 양지식물은 말 그대로 빛이 잘 드는 곳을 말하고 음지식물은 빛이 덜 드는 곳을 말해. 그래서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빛이 약한 곳에서도
양지 식물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빛이 약한 곳에서도 양지식물에 비해서 더 잘 살 수 있어. 반대로 양지식물은 빛이 강한 곳에서 음지식물보다 잘 살지. 그래서 니네가 이 개념을 공부할 때 가장 약간 뭐라 해야 되냐, 5개념 중에 하나가 음지식물은 빛을 싫어한다. 음지식물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못 산다. 음지식물은 음지에서만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식물이라는 걸 보면 식물은 빛을 싫어하지 않아요. 빛을 싫어하는 식물은 없어. 음지식물이 음지식물로 불리는 이유는 빛이 약한 곳에서 양지식물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근데 얘도 결국은 뭘 좋아해? 빛이 강한 곳을 좋아해. 빛이 약한 곳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지 더 잘 산다는 건 아니야. 음지식물도 빛이 강한 곳에서 빛이 약한 곳보다 더 잘 사는 거야. 빛이 약한 곳에서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개념은 뭐야? 애초에 빛이 약하면 뭘 제대로 못해요?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겠지. 그럼 광합성량이 떨어지는 거야.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야. 생산량이 떨어지는데도 잘 사는 거는 생산하는 게 적은 만큼 뭐도 적은 거야? 소비량도 적은 거야. 그래서 호흡량을 비교해 보면 호흡량이 소비량이라 했잖아. 음지보다 양지가 크지. 애초에 소비하는 양이 음지가 적기 때문에 음지가 좀 덜 생산해도 살 수 있는 거야. 호흡량이 낮은 걸 이용해서 보상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상점도 음지보다 양지가 더 높은 거고 빛이 강한 곳에서는 양지가 더 잘 산다고 하는 걸 보아 광포화점이 누가 더 높은 거야? 양지가 음지보다 높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색깔로 구분해서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양지를 표현해보면 요게 빨간색 양지식물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양지식물 기준으로 요 정도의 양이 뭐인 거야? 양지식물의 호흡량인 거고 딱 요 지점이 뭐인 거야? 양지식물의 보상점인 거고 딱 요 지점이 뭐인 거야? 양지식물의 광포화점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색깔로 뭐로 해볼까? 음지식물을 표현해보면 요게 음지식물의 그래프죠. 요 정도, 요만큼의 양이 뭐인 거야? 음지식물의 호흡량인 거고 여기 찍혀있는 요 점이 음지식물의 보상점인 거지. 그리고 최대가 되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 여기의 지점이 음지식물의 광포화점인 거야. 그래서 요걸로 비교해보면 호흡량들 비교해봐도 음지와 양지의 호흡량이니까 누가 더 커? 호흡량이? 양지가 더 크고 보상점도 음지 보상점은 여기인데 양지 보상점은 여기니까 양지가 더 크고 광포화점도 광포화점 여기인데 양지 광포화점 여기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지가 음지에 비해 양지식물이 음지식물에 비해 더 약한 빛의 세기에서 못 산다는 표현은 좀 잘 보이는 거 요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빛의 세기가 약한 구간을 봐봐.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빛의 세기를 줬다고 하면 딱 여기 음지식물 입장에서는 지가 쓰는 게 얼만큼이야?
지가 쓰는 게 이만큼인데 버는 거는 이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 요만큼이 남아서 실제로 잘 쓸 수 있어. 여기서는 생장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양지식물 기준으로 보면 양지식물은 요 정도 세기의 빛을 줘버리면 얘가 쓰는 거 얼만큼이야? 쓰는 게 이만큼인데 버는 건 얼만큼이야?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지가 쓰는 게 버는 것보다 많아. 그러니까 요 정도 빛의 세기를 주면 음지식물은 살 수 있는데 양지식물 못 살지. 그러니까 음지에서는 음지식물이 양지식물보다 강하다는 걸 말하는 거고, 빛의 세기가 센 구간을 표현해 보면 요 정도, 빛의 세기 요 정도 줬다고 해봐서요. 그럼 양지식물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나 버는 건데 음지식물은 요만큼밖에 못 버는 거야. 순수하게 지가 쓰는 거 제외하고 이만큼의 여분의 이익이 생기는 건데 양지식물은 이만큼이나 여분의 이익이 생긴다고. 그래서 양지식물이 1000만원 벌 동안 음지식물 100만원 번다고. 그러니까 빛의 세계가 강할 때가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유리한 거지. 그런 표현이에요. 뭔 소린지 알겠어? 조금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져오세요. 직접 설명해 줄게. 한 가지 문제를 내보면 여기 겹쳐있는 부분 보이지? 여기 요 정도의 빛의 세기를 주면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의 광합성량은 동일하다. 맞을까? 틀릴까? 빛의 세기가 이거 A라고 하면 빛의 세기가 A일 때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총 광합성량은 동일하다,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보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틀린 말이야. 왜 그래? 양지식물의 총 광합성량은 요 바닥부터 재는 거야. 이렇게 이만큼이 양지식물의 총 광합성량이고 음지식물의 광합성량은 뭐야? 요만큼부터 이런 거지. 여기 이게 음지식물의 광합성량이고 요만큼이 양지식물의 광합성량이야. 뭐 광합성량이 같진 않지. 총 광합성량이 뭐는 같아. 요 정도 여분이 생기는 요거는 이제 순 광합성량은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 두 번째 개념은 아니 총 광합성이 아니고 광포화점이지.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을 안 해줬구나. 여기에서 이 광합성량이 일정해지는 요 순간은 왜 올까? 왜 광합성량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일정해지는 순간이 올까? 를 생각해보면 결국 요 물질 대사라는 건 누가 해주는 거야? 효소가 해주는 거야. 효소가 제한적인 거지. 그러니까 식물이 가진 효소의 양이 제한적인 거야. 그러니까 식물이 가진 효소가 100개야. 빛을 100만큼 주면 100개가 모두 다 일을 할 수 있지. 그렇다고 빛을 200개 주면 200개만큼 일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효소는 100개밖에 없으니까 빛을 200개 주건 300개 주건 400개 주건 상관없이 무조건 100개만큼만 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효소가 포화됐다는 거야. 빛에 의해서. 그래서 저렇게 일정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 다음으로 넘겨보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쉬워요. 요거는 빛의 세기에 따른 적응으로 양엽과 음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양엽, 똑같이 빛의 세기가 센 곳에 있는 이파리와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있는 이파리.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빛이 여기서 비춘다고 했을 때 요 위쪽에 있는 이파리들은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요 아래쪽에 있는 이파리들은 빛을 적게 받을 거 아니야. 빛을 많이 받는 쪽에 있는 이파리가 양엽이고 빛을 적게 받는 쪽에 있는 이파리가 음엽이야. 그래서 양엽과 음엽이 있다. 그래서 둘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두께의 차이가 있어요. 두께의 차이. 그럼 이 두께 차이를 만드는 건 뭐냐면 요 조직이지, 조직. 울타리 조직이라고 부르는 조직이 양엽에서는 잘 발달되어 있고 음엽에서는 덜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위쪽에 존재하면서 강한 빛을 받는 양엽은 아래쪽에 존재하면서 약한 빛을 받는 음엽보다 잎의 두께가 두껍죠. 이는 왜 이렇게 두꺼워졌냐면 울타리 조직의 기능을 생각해 봐야 돼.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 건 결국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이거든.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할 수 있지. 빛을 많이 받는 쪽에 있는 이파리는 광합성 기구를 잘 발달시켜서 울타리 조직을 잘 발달시켜서 최대한 빛을 활용해 보자 라는 거고, 음엽의 입장은 광합성 기구가 발달되어 있어도 애초에 뭐가 없어. 빛이 없지 잘. 빛이 많이 없으니까 광합성 기구를 굳이 발달시켜 놓을 이유가 없는 거야. 광합성 기구가 이것만큼 잘 발달되어 있어도 어차피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래서 광합성 기구를 잘 발달시키지 않아서 울타리 조직이 이렇게 얇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잎에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양엽이 음엽보다 두꺼운 거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이거 예를 들었는데 울타리 조직을 카페라고 보고, 카페야 카페. 이 빛이라는 거를 사람으로 봤어. 사람. 그럼 양엽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있는 거고 음엽은 사람들이 적은 시골에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는 카페를 낼 때 대형 카페를 내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매출을 올릴 수가 있지. 대형 카페를 유지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지. 힙하게 잘 지어놓으면. 인스타 카페 만들어 놓으면. 근데 시골 같은 곳에 사람이 애초에 없는 곳에다가 대형 카페를 마련해 놓으면 어떻게 돼? 대형 카페 마련해 놨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좋은데 사람들이 시골에는 거의 없으니까 여기를 찾아오지 않겠지. 온다고 해도 얼마 안 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대형 카페에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대형 카페를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작은 카페를 내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냥.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여기 옆에 정리해보면 보상점과 광포화점은 음지식물보다 이 양지식물보다 낫다. 맞죠? 양지식물은 음지식물보다 빛의 세기가 더 강한 곳에서 잘 살아간다. 맞죠? 보상점보다 강한 빛에서는 식물이 생장할 수 있지만 약한 빛에서는 생장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보상점이 진짜 중요한 기준선이야, 기준선. 식물이 죽을 건가 살 건가를 결정하는 선. 울타리 조직의 두께는 양엽보다 음엽이 두껍다. 음엽이 더 얇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빛의 세기와 식물의 관계, 이 앞에서부터 배웠는데 여기 내용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강의를 몇 번씩 돌려보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 그러고 넘어가면 두 번째는 빛의 파장입니다. 파장. 해조류는 빛의 파장, 빛의 영향을 받긴 하는데 여기 그래프를 일단 이해해보면 빛은 색깔별로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뭐 물리 시간에 배웠는지를 모르겠지만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이 있는데 얘들의 각각 파장이 있어요. 이렇게.
660나노미터, 600나노미터, 470나노미터 이렇게 있지. 파장의 길이는 짧아질수록 그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커져요. 빛의 에너지가 커져. 청색광이 가장 짧은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센 빛인 거지.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거는 물속으로 투과되는 깊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청색광이 가장 세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까지 투과가 되는 거고, 황색광이 그 다음으로 세기 때문에 중간까지 투과가 되는 거고, 적색광이 가장 약한 세기의 빛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도달을 하는 거야. 수심, 물속까지. 물속 가장 깊은 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광이 청색광인 거지. 이 셋 중에. 에너지가 제일 세니까.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는 그 정도의 그래프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류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광합성 하는 애들이야. 광합성 하는 애들은 뭐가 필요해? 그치, 빛이 필요해. 녹조류는 주로 적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갈조류는 주로 황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홍조류는 주로 청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 돼요. 각각의 광합성을 사용하는 빛의 색깔이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빛이 도달하는 곳까지만 얘들이 분포할 수 있다는 게 이 그림의 핵심이야. 홍조류 같은 경우는 청색광을 이용하는 애기 때문에 청색광에 도달하는 이 깊이까지 얘가 이렇게 분포할 수 있는 거고, 갈조류는 황색광을 이용하는 애기 때문에 황색광이 도달하는 이 정도 깊이까지 분포할 수 있는 거야. 녹조류는 적색광을 이용하는 애기 때문에 적색광이 도달하는 여기까지 분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녹조류가 여기 이 바닥에서 못 사는 이유가 뭐인 거야? 그치, 적색광이 안 오니까. 여기까지 이 정도 깊이까지 적색광이 못 뚫고 오니까.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생물의 분포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파장에 따른 투과 깊이는 청색광이 가장 깊이 투과할 수 있고, 그 다음 황색광, 그 다음 적색광 순이에요. 해조류의 최대 서식 깊이는 그래서 청색광을 이용하는 누가? 홍조류가 가장 깊은 데까지 서식할 수 있고, 황색광 이용하는 갈조류가 그 다음이고, 적색광 이용하는 녹조류가 가장 수심의 근처, 수심 표면에서 서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심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 것은 빛의 파장에 대한 생물의 적응이고요. 누구는 갈조류보다 깊은 수심에 서식할 수 있어? 즉 홍조류는 갈조류보다 깊은 곳에 서식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빛의 특성은 빛의 방향이야, 방향.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느냐에 따라서 식물의 줄기가 굽는 방향이 달라져. 그래서 식물의 줄기가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굽어 자라는 성질이 있는데, 이거에 무슨 성질이냐면 굽는다 빛 쪽으로 해서 굴광성이라고 불러요. 빛이 이쪽에서 내리쬐고 있다고 하면 줄기가 이렇게 자라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굽는다고.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그럼 이렇게 왜 굽냐를 따져보면 빛을 받는 부분에 있는 세포는 상대적으로 세포의 사이즈가 작게 되고, 빛을 안 받는 부분에 있는 세포는 세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커지고 여기는 좁아지니까, 여기는 세포가 크고 여기는 좁으니까 얘가 이렇게 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빛의 방향에 따른 생물의 적응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빛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1조 시간이에요. 1조 시간. 1조 시간이라고 하는 건 햇빛이 실제로 바닥에 내리쬐는 시간, 그러니까 낮 시간이다 생각하면 돼요. 1조 시간의 변동에 따라 생물이 영향을 받는 성질을 광주기성이라고 표현해. 그럼 이 1조 시간이 어떻게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냐를 보면,
우리는 계절에 따라서 일조 시간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 겨울이 오면서 낮이 짧아지고 여름이 오면 낮이 길어지는 현상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식물의 개화나 식물이 꽃을 피우는 거나 동물의 생식 주기, 동물이 언제 애를 낳을 건지를 이 일조 시간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야. 꾀꼬리는 주로 봄에 생식을 하고 송어는 가을에 생식을 하게 되는데 꾀꼬리가 봄을 알아보고 송어가 가을을 알아보는 방법이 요 일조 시간이라고. 낮의 길이를 봐가지고 낮이 이만큼의 길이니까 나 생식할 만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꽃들도 마찬가지로 붓꽃은 이때 피고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데 이 꽃들이 봄과 가을을 알아보는 방식이 낮의 길이, 일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나 동물의 생식 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식물을 공부해야 되는데 식물이 꽃을 피울 때 낮이 짧아질 때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고요. 그걸 이제 단일 식물이라고 해. 짧을 단, 해 일자 써가지고. 낮이 길 때 개화하는 식물이 장일 식물이야. 그래서 얘들이 뭐냐면 기준 시간보다 낮이 어쩔 때? 짧을 때 개화하는 식물이 단일 식물이고요. 기준 시간보다 낮이 어쩔 때? 길 때 개화하는 식물이 장일 식물이에요. 한자야, 한자. 날이 짧다, 날이 길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내가 단일 식물인데 기준 시간이 10시간이야.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10시간보다 짧아야 개화하는 거지. 기준 시간을 10시간이라고 봤을 때 낮이 9시간이면 개화를 해야 안 해? 개화를 하겠지. 내가 단일 식물이면. 근데 낮이 11시간이야. 그럼 개화를 해야 안 해? 개화를 안 한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장일 식물이면 기준 시간이 똑같이 10시간이라고 봤을 때 낮이 9시간이면 개화를 해야 안 해? 개화를 안 하는 거고 낮이 11시간이면 개화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만한 거는 식물마다 단일 식물인지 장일 식물인지가 일단 다르고요. 같은 단일 식물, 장일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식물마다 뭐가 달라? 이 기준 시간이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를 든 거야. 이 밑에는. 그래서 기준 시간도 식물마다 다르고 그 식물이 장일 식물인지 단일 식물인지도 식물마다 다른 거지. 근데 실제로 식물이 개화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식물은 이 낮의 길이를 알아보지 않아요. 뭐의 길이를 알아봐? 밤의 길이를 알아봐. 그래서 단일 식물은 낮이 짧을 때 개화하는 거니까 밤이 어쩔 때야? 길 때 개화한다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말이고 낮이 길 때 개화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밤이 짧을 때 개화한다라고 표현하면 같은 말인 거지. 그래서 실제 식물의 개화의 입장에서 보면 식물은 밤의 길이를 알아봐서 개화를 한다. 그래서 단일 식물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간보다 밤이 길 때 개화를 하고 장일 식물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간보다 밤이 짧을 때 개화를 한다. 그래서 단일 식물을 뭐라고도 불러? 밤이 길 때 개화하는 애니까 장야 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일 식물은 밤이 짧을 때 개화하는 애니까 단야 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학습지에 정리하면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늦여름에 개화하는 애들을 단일 식물이라고 하고 낮이 길어질 때 개화하는 애들을 장일 식물이라고 한다고.
요걸 요 뒤에서 보면요. 그림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얘가 단일식물이야. 단일식물이라고 하는 건 장, 야식물과 같은 말이지. 기준시간이라고 표현했던 시간이 지금 한계 암기라고 나와 있는 거야. 아까 내가 말했던 기준시간. 기준시간을 부르는 용어는 한계 암기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장야식물은 요 기준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요 두 번째 그림까지만 봐보세요. 기준선을 이 한계 암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야니까 밤이 길어야 개화해, 짧아야 개화해. 길어야 개화하지. 이때는 개화를 했는데 밤이 이거보다 짧으니까 요만큼의 밤이 부족해서 개화를 못한 거야. 근데 반대로 장일식물은 단야식물이잖아. 밤이 짧아야 개화하는 애야. 기준선 한계 암기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한계 암기보다 밤이 이렇게 길어버리면 개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얘는 단야니까. 근데 밤이 이렇게 짧아버리면 개화를 해야 안 해? 얘는 개화를 한다고. 이런 개화의 패턴이 다른 거야. 장야식물과 단야식물은. 단일식물과 장일식물은.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 세 번째 그림들이 약간 응용인데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여기 보면 무슨 그림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단일식물이야. 한개 암기가 8시간이야. 단일식물의 한개 암기가 8시간이니까 8시간보다 암기가 단일이니까 장야식물이겠지? 길어야 개화해, 짧아야 개화해. 이제 길어야 개화해. 8시간보다 밤이 길어야. 예를 들어서 요렇게 길이가 있는데 여기에 밤을 줬어요. 밤을 6시간 정도 주고 1시간에 밝음을 주고 또다시 이어서 한 3시간의 암기를 줬어. 암기. 그럼 이 밤의 길이가 얼마예요? 총 9시간이지. 한개 암기가 8시간이었고 나는 암기의 합을 9시간만큼 줬어. 그러면은 개화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개화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개화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암기의 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암기의 합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연속적인 암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암기를 8시간을 넘기긴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넘겨야 돼? 연속해서 넘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식물을 개화시키려면 여기 3시간을 준 암기에다가 바로 이어서 암기를 더 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 그래서 여기 이어가지고 6시간을 더 주면 암기의 연속적인 합이 얼마야? 이렇게 연속적인 암기의 길이가 9시간이 되는 거지. 연속 암기가. 연속 암기가 9시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장야식물 입장에서 한개 암기가 8시간이라고 하면 개화를 해야 하네? 이때는 개화를 한다고. 그래서 식물이 꽃 피는 데는 암기와 명기 중에 암기가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밤이 더 중요하고 낮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밤만 중요해 사실. 2번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주는 건 암기의 전체 시간 합친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연속적인 암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섬광을 주고 난 이후의 암기가 중요해. 이렇게 중간에 명기를 줘버리면 이 전 시간에 줬던 암기가 무의미하거든? 그럼 이걸 지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섬광을 준 다음에 이 정도의 암기가 연속적으로 주어진 거지. 그럼 얘는 장야식물이니까 요 기준선을, 요만큼의 기준선을 암기가 넘어서야 개화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암기밖에 없으니까 이거 1번 박스, 2번 박스라고 하면 1번 박스가 2번 박스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가 작으니까 개화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여기도 똑같이 섬광 전에 있는 암기는 지우고 생각해.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연속적으로 주어진 암기는 요만큼이고 요거를 2번 박스라고 하고 한 개 암기 시간을 요만큼이지, 한 개 암기가. 요 박스를 1번이라고 하면 1번이 2번보다는 크잖아. 그러니까 단야 식물 입장에서는 한 개 암기보다 암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개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팁은 섬광 전에 있는 암기는 지워라. 섬광 전에 있는 암기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